조정실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다. 최고급 마감재로 꾸며진 공간이었지만 그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이 공간 자체가 감정의 존재를 부정하는 듯했다. 강태준은 맞은편에 앉은 서유화를 무표정한 얼굴로 바라보았다. 오늘로 3년간의 계약 결혼이 끝나는 날이었다. 서유화는 옅은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화려하지도 초라하지도 않은 딱 그녀다운 옷이었다. 그녀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앉아 있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잘 훈련된 비서 같기도 하고 혹은 모든 것을 체념한 인형 같기도 했다. 지난 3년간 강태준의 집에서 보아온 모습 그대로였다. 그림자처럼 조용하고 공기처럼 존재감 없는 여자. 양측 모두 조정안에 이해 없으십니까? 판사의 사무적인 목소리가 정적을 깼다. 태준의 변호사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답했다. 네, 없습니다. 이어 판사의 시선이 유해계로 향했다. 유아는 태준을 보지도 자신의 변호사를 보지도 않고 오직 판사만을 응시하며 나지막이 하지만 또렷하게 대답했다. 네, 동의합니다. 그 목소리에는 어떤 미련도 원망도 슬픔도 담겨 있지 않았다. 너무나도 깨끗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릴 정도였다. 태준은 순간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그는 이혼을 통보했을 때 유아가 보일 반응을 여러 가지로 상상했었다. 눈물을 흘리며 매달리거나 혹은 분노하며 위자료를 더 요구하거나. 하지만 그녀는 그저 알겠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감정의 동요를 보이지 않았다. 마치 이 날을 기다려왔다는 듯한 태연함. 그게 태준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도장이 찍히고 서류 몇 장이 오갔다. 모든 절차는 10분도 차에 걸리지 않아 끝이 났다. 3년의 세월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소멸되는 순간이었다. 끝났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가 속삭이자 태준은 자리에서 일어섰다. 유아도 거의 동시에 일어섰다. 두 사람은 법정 복도에서 마지막으로 마주섰다. 이제 두 사람은 완벽한 타인이었다.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의례적인 인사였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스스로 듣기에도 어색했다. 유아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맑은 눈동자가 처음으로 태준의 얼굴을 정면으로 담았다. 그 눈빛은 텅 비어 있는 것 같으면서도 동시에 무언가 깊은 것을 감추고 있는 듯했다. 당신도요, 강태준 씨. 그녀는 더 이상 그를 여보라고 부르지 않았다. 그 당연한 사실이 새삼스럽게 태준의 가슴을 찔렀다. 이제 정말 끝이네요. 바라던 대로 자유를 찾았으니 축하해요. 유아는 그렇게 말하며 아주 옅은 미소를 지었다. 조롱도 비아냥도 아니었다. 정말로. 아주 담담한 축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뒤를 돌았다. 단 한 번의 망설임도 없이 태준은 그 자리에 서서 멀어져가는 유아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가늘지만 꼿꼿한 어깨,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 그녀는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마치 그의 세계에서 스스로를 도려내듯 그렇게 군중 속으로 사라져갔다. 회장님, 차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 비서의 말에 태준은 정신을 차렸다. 그는 최고급 세단 뒷좌석에 몸을 실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하자 그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생각에 잠겼다. 자유. 그렇다. 그는 이제 자유였다. 할아버지의 성화에 못 이겨 시작했던 정략결혼. LK그룹의 후계자로서 당연히 치러야 할 의무라고 생각했다. 서유하라는 여자는 그 의무의 일부, 거래의 증표 같은 존재였다. 그녀의 집안은 명망 있는 학자 집안이었지만 사업적으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다. 할아버지는 단지 조신하고 얌전한 며느리를 원했고 서유하는 그 조건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여자였다. 지난 3년간 그녀는 완벽한 아내의 역할을 수행했다. 집안을 조용히 관리했고 집안 어른들께 공손했으며 단 한 번도 태준의 사생활에 간섭하지 않았다. 그가 늦게 들어오든 외박을 하든 그녀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두 사람은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각자의 섬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았다. 부부의 침실은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온기를 나눈 적이 없었다. 그는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았고 그녀 역시 그를 원하지 않는 듯 보였다. 그는 이 무미건조한 관계가 끝난 것을 축하해야 마땅했다. 그런데 어째서일까?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했다. 마치 오랫동안 입어서 익숙해진 옷을 갑자기 벗어버린 듯한 어색함. 혹은 당연히 그 자리에 있어야 할 무언가가 사라진 듯한 상실감이었다. 밀요멱을 태주는 낮게 욕설을 내뱉으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쳤다. 그날 밤 태주는 강남의 최고급 멤버십바 전체를 빌렸다. 자유를 축하하기 위해서였다. 테이블 위에는 값비싼 위스키와 샴페인이 즐비하게 늘어섰다. 하지만 술잔을 채우고 비울수록 그의 머릿속은 오히려 더 선명해졌다. 법정에서의 서유하의 얼굴이 떠올랐다. 감정 없이 담담하던 그 얼굴, 그를 강태준 씨라고 부르던 목소리,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떠나가던 뒷모습, 모든 것이 퍼즐 조각처럼 머릿속을 떠다니며 그를 괴롭혔다. 회장님, 한 잔 더 하시겠습니까? 바텐더의 질문에 그는 고개를 저었다. 술을 마셔도 취하지 않았다. 오히려 공허함만 커질 뿐이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비틀거리며 바로 나섰다. 운전기사를 부를 생각도 하지 못했다. 스스로 운전대를 잡고 밤의 거리를 질주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목적지도 없었다. 그저 이 답답한 기분을 떨쳐내고 싶었다. 한참을 달리던 차는 어느새 낯선 동네의 낡은 아파트 단지 앞에 멈춰 섰다. 태주는 고개를 들어 아파트를 올려다보았다. 왜 이곳에 왔을까? 기억을 더듬던 그는 이 주소가 이혼 서류에 적혀있던 서유하의 새로운 거주지라는 것을 깨달았다. 스스로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다. 왜 그 여자에게 온 거지? 동정심 아니면 마지막 남은 자존심 때문인가? 그녀가 초라한 곳에서 혼자 지내는 모습을 보며 우월감을 느끼고 싶었던 걸까? 태주는 차에서 내렸다. 술기운에 몸이 휘청거렸지만 그의 발걸음은 망설임 없이 아파트 입구로 향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그녀의 집이 있는 층수 버튼을 눌렀다. 띵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고 그는 복도 끝에 있는 500암 3호 초인종을 눌렀다. 한 번, 두 번 안에서는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다. 그가 포기하려던 순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다. 문을 연 것은 서유하였다. 그녀는 편안한 라운지웨어를 입고 있었고 묵지 않은 긴 머리가 어깨 아래로 부드럽게 흘러내리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맨얼굴은 더 어려 보였고 그가 알던 인형 같은 모습과는 전혀 다른 살아있는 사람의 느낌을 주었다. 그녀는 문 앞에 서 있는 태준을 보고는 놀란 듯 눈을 살짝 크게 떴다가 이내 차갑게 굳은 표정으로 물었다. 여긴 어쩐 일이죠? 강태준 씨.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우리 끝난 사이 아닌가요? 태준은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는 그저 술기운과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그녀를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에게서 나는 은은한 비누 향기가 그의 코끝을 자극했다. 그가 살던 저택의 값비싼 향수나 디퓨저 향이 아닌 사람에게서 나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향기였다. 할 말 없으면
돌아가 주세요. 피곤하네요. 유아가 문을 닫으려 하자 태주는 본능적으로 손을 뻗어 문을 막았다. 그리고 거친 힘으로 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섰다. 유아가 휘청거리며 몇 걸음 뒤로 물러났다. 뭐 하는 짓이에요? 그녀가 날카롭게 소리쳤지만 태주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유에게 다가가 그녀의 양 어깨를 붙잡았다. 술 냄새가 확 풍겨왔다. 끝나, 당신한테는 그렇게 쉬운 거였나? 태준이 으르렁거리듯 말했다.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3년이야. 우리가 부부로 산 게 3년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아무렇지 않을 수가 있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날 버리고 떠날 수가 있냐고. 유아는 어이가 없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버려요. 누가 누굴 버렸다는 거죠? 이혼을 요구한 건 당신이에요. 강태준 씨, 나는 당신의 요구에 동의해줬을 뿐이고, 그리고 부부요 우리가 언제 단 하루라도 진짜 부부였던 적이 있었나요? 그녀의 차가운 반박이 태준의 가슴을 후벼 팠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더 화가 났다. 그는 이 여자의 평정심을 깨뜨리고 싶었다. 저가면 같은 얼굴 뒤에 숨겨진 진짜 감정을 보고 싶었다. 그래, 부부였던 적 없지? 태주는 냉소적으로 중얼거리며 유아를 벽으로 몰아붙였다. 그녀의 등이 차가운 벽에 부딪혔다. 그럼 지금부터 부부가 뭔지 알려주지. 그는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았다. 끓어오르는 분노와 소유욕, 그리고 정체를 알 수 없는 갈증에 이끌려 그대로 유아의 입술을 덮쳤다. 거칠고 난폭한 키스였다. 유아가 저항하며 그의 가슴을 밀어냈지만 술에 취한 남자의 힘을 당해낼 수는 없었다. 태주는 그녀의 저항을 힘으로 억누르며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저항하던 유아의 몸에서 힘이 빠지더니 그녀가 오히려 그의 키스를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다. 아니, 받아들이는 것을 넘어 마치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무언가를 터뜨리듯 그에게 매달렸다. 그녀의 손이 그의 머리카락을 파고들었고 입술은 서툴지만 절박하게 그의 입술에 화답했다. 태주는 순간 멈칫했다. 당황스러움에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하지만 그녀의 예상치 못한 반응은 그의 남은 이성을 완전히 마비시켰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다. 그는 유아를 번쩍 안아들고 침실로 향했다. 그녀의 작은 아파트는 모든 것이 낯설었지만 오직 그녀의 존재만이 현실처럼 느껴졌다. 어둠 속에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얽혔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분노와 좌절, 3년간 쌓아온 공허함을 터뜨리는 절박한 몸부림이었다. 이혼 서류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계약으로 묶여있던 두 사람은 비로소 처음으로 서로의 몸을 탐했다. 결혼의 죽음 위에서 역설적으로 그들의 결혼은 첫날 밤을 맞이하고 있었다. 밤은 깊어갔고 창밖의 도시 소음은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에 묻혀 희미해져 갔다. 강태주는 지독한 두통과 함께 잠에서 깼다. 숙취로 머리가 깨질 것 같았다. 그는 낯선 천장을 보며 눈을 깜빡였다. 최고급 이집트산 면 시트가 아닌 약간은 빳빳하지만 햇볕에 잘 말린 냄새가 나는 평범한 면 시트의 감촉. 공기 중에는 값비싼 디퓨저 향 대신 은은한 커피 향과 빵 굽는 냄새가 섞여 있었다. 여긴 어디지? 그가 몸을 일으키려던 순간 옆에서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고개를 돌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잠들어 있는 서유아의 얼굴이었다.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녀의 얼굴 위로 부드럽게 쏟아지고 있었다. 잠든 그녀는 그가 알던 인형 같은 모습과는 전혀 달랐다. 굳게 닫혀있던 입술은 살짝 벌어져 있었고
가지런하던 속눈썹은 파르르 떨렸다. 평온하고 무방비한 얼굴,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지난밤의 기억이 파편처럼 그의 머릿속으로 밀려들었다. 술에 취해 그녀의 집을 찾아왔던 일, 거칠게 문을 열고 들어섰던 일, 그리고 이성과 통제를 모두 잃어버렸던 격렬하고 혼란스러웠던 밤. 전장 태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강태준. 그가 무슨 짓을 한 거지? LK그룹의 후계자. 단 한 번도 감정에 휘둘려 본 적 없던 그가 고작 이혼한 전처 앞에서 이성을 잃고 짐승처럼 굴었다. 그것도 이런 초라한 아파트에서. 그는 역겨움과 자기 혐오에 휩싸였다. 이건 실수였다. 술 때문에 저지른 지워버려야 할 하룻밤의 오점. 그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빠져나와 바닥에 흩어져 있는 자신의 옷을 주워 입기 시작했다. 구겨진 셔츠와 바지가 그의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거슬렀다. 어서 이곳을 벗어나야 했다. 이 여자와 엮이는 것은 더 이상 그의 인생에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었다. 그가 막 셔츠의 단추를 다 채웠을 때 침대에서 유아가 눈을 떴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부딪혔다. 태준은 그녀가 비명을 지르거나 혹은 울면서 자신에게 책임을 따져 물을 것이라 예상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차분했다. 놀라지도 부끄러워하지도 분노하지도 않았다. 그저 맑고 투명한 눈으로 상황을 파악하려는 듯 그를 빤히 쳐다볼 뿐이었다. 그 평온함이 태준을 다시 한번 미치게 만들었다. 그는 이 상황의 주도권을 되찾아야 했다. 그는 늘 하던 방식, 즉 돈과 권력으로 상황을 통제하는 방식을 택했다. 태준은 재킷 안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 수표첩을 꺼내 들었다. 만년필을 꺼내드는 그의 손길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어젯밤 일은 실수였어. 그의 목소리는 의도적으로 차갑고 건조하게 만들어졌다. 마치 비즈니스 거래를 하는 것처럼. 액수는 당신이 불러. 이 정도면 어떤 문제든 해결하기에 충분할 거야. 그는 수표에 서명을 하고 찢어서 침대 옆 협탁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그녀의 자존심을 짓밟고 이 하룻밤의 관계를 돈으로 살 수 있는 하찮은 것으로 만들어버리려는 의도였다. 그는 그녀가 모욕감에 치를 떨거나 혹은 돈 앞에서 비굴해지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래야만 자신의 실수가 조금이라도 정당화될 것 같았다. 이걸 받고 어젯밤 일은 없었던 걸로 하지. 우리는 어차피 어제부로 완벽한 남남이니까. 유아는 아무 말 없이 그가 하는 양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천천히 침대에서 일어나 얇은 시트로 몸을 감쌌다. 드러난 어깨와 팔에는 지난밤의 흔적이 붉게 남아 있었다. 태준은 저도 모르게 시선을 피했다. 유아는 협탁 위에 놓인 수표를 집어들었다. 그녀는 액수를 확인하더니 갑자기 피식 웃었다. 조소가 담긴. 그러나 어딘가 슬퍼 보이는 미소였다. 보상금 아니요. 강태준 씨, 이건 보상금이 아니에요. 그녀는 수표를 가볍게 흔들며 말했다. 이건 그냥 대가라고 하죠. 서비스에 대한 지불, 하룻밤 화대랄까. 화대. 그 단어가 비수처럼 날아와 태준의 심장에 박혔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대한민국 최고의 남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자신이 고작 하룻밤 상대로 전락하고 화대를 지불하는 남자가 되어버렸다. 그것도 자신이 늘 무시하던 전처에게. 그의 분노를 아는지 모르는지 유아는 말을 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액수는 생각보다 후하네요. 인정할게요. 처음인 것 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괜찮았으니까. 그녀는 턱짓으로 문을 가리켰다. 자,
이제 거래는 끝났으니 그만 나가주시죠. 집주인이 낯선 사람이 집안에 오래 머무는 걸 좋아하지 않아서요. 태주는 분노와 모욕감으로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는 당장이라도 저 여자의 멱살을 잡고 그 말을 취소하라고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너무나도 확고하고 당당했다. 그 어떤 동요도 없는 그 눈빛 앞에서 그는 자신이 완전히 무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난 3년간 그가 알던 순종적이고 조용하던 서유아는 어디에도 없었다. 지금 그의 앞에 서 있는 여자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니, 할 수 없었다. 그는 짐승처럼 으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며 거칠게 옷을 마저 챙겨 입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아파트를 나섰다. 쾅! 현관문이 거칠게 닫히는 소리가 아파트를 울렸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유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꼿꼿하게 세웠던 허리가 무너지고 다리에 힘이 풀렸다.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눈물이, 참아왔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억울함 때문도 아니었다. 그것은 해방감의 눈물이었고 분노의 눈물이었으며 과거의 자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작별의 눈물이었다. 어젯밤은 그에게는 하룻밤의 실수였을지 몰라도 그녀에게는 3년간의 굴욕적인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는 의식과도 같았다. 그의 몸을 받아냄으로써 그녀는 비로소 그에게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되찾았다. 이제 정말로 끝이었다. 한참을 울고 난 유아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협탁 위에 놓여있던 이제는 그녀의 소유가 된 수표를 집어들었다. 잠시 바라보던 그녀는 그것을 갈갈이 찢어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 그의 돈은 단 한 푼도 필요 없었다. 그녀는 뜨거운 물로 오랫동안 샤워를 했다. 그의 흔적, 그의 냄새, 지난 3년간의 모든 기억을 씻어내려는 듯이 샤워를 마치고 나온 그녀는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눈가가 살짝 부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맑고 단단한 여자가 서 있었다. 더 이상 강태준의 아내, LK그룹의 안주인이라는 이름표 뒤에 숨은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익숙한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후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보세요. 선배, 저예요. 유하, 서유하. 유하야. 이게 얼마만이야. 잘 지냈어. 결혼했다는 소식만 듣고. 연락도 없고. 유하는 창밖으로 보이는 분주한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 다시 연락하려고요. 저 다시 돌아왔어요. 혹시 요즘 업계 디자이너 구하는 재미있는 프로젝트 같은 거 없을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새로운 시작을 앞둔 사람의 설렘과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같은 시각, 강태준은 분노의 차거리를 질주하고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서유아의 마지막 말이 계속해서 맴돌았다. 화대. 거래는 끝났으니 나가달라. 감히 서유아 따위가 자신에게 그런 모욕을 주다니. 그는 그녀가 어떤 여자였는지 완전히 잊고 있었다. 아니, 애초에 알려고 하지도 않았었다. 그저 배경 좋은 집안의 조용한 인형. 그게 그가 정의한 서유아의 전부였다. 하지만 오늘 아침 그 인형은 스스로 줄을 끊고 그의 뒤통수를 후려쳤다. 그는 서유아라는 여자를 전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고통스럽게 깨달아야만 했다. 그리고 그 무지가 그를 참을 수 없이 화나게 만들었다. 2달 후 세계적인 럭셔리 호텔 체인 엘리시안의 아시아 본부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울 중심부에 세워질 엘리시안의 새로운 플래그십 호텔.
엘리시안 서울의 설계 공모전 최종 프레젠테이션 현장이었다. 네로라 하는 국내외 건축 회사들이 모두 참여한 업계 최대 규모의 프로젝트였다. 다음은 마지막 참가자, 아리아 건축사무소의 아리아 대표님입니다. 소개와 함께 회의실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당당한 걸음으로 들어섰다. 시크한 블랙 팬츠 수트에 심플한 실크 블라우스를 매치한 그녀는 군더더기 없이 세련된 모습이었다. 단정하게 묶어 올린 머리는 그녀의 지적인 분위기를 한층 더 돋보이게 했다. 그녀가 바로 아리아였다. 3년 전 혜성처럼 나타나 건축계의 모든 상을 휩쓸었던 천재 건축가. 전통과 현대를 아우르는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지만 정점의 순간에 홀연히 자취를 감추었던 비운의 천재. 그런 그녀가 3년의 공백을 깨고 이 프로젝트로 복귀한다는 소식에 업계는 발칵 뒤집혔다. 회의실에 모인 엘리시안 그룹의 임원들은 호기심과 의구심이 뒤섞인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다. 너무 젊었고 혼자였다. 다른 회사들처럼 거대한 팀도 화려한 경력의 임원들도 대동하지 않았다. 오직 그녀 혼자 노트북 하나만 들고 단상에 섰다. 그녀가 강태준의 전 부인 서유아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었다. 사람들은 그저 아리아라는 신비로운 이름 뒤에 가려진 그녀의 실력만을 궁금해할 뿐이었다. 유아는 가볍게 목례를 한 뒤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다. 제가 제안하는 엘리시안 서울의 컨셉은 도심 속의 비원 미유엔, 즉 비밀의 정원입니다. 스크린에 이미지가 떠올랐다. 단순한 조감도가 아니었다. 한 폭의 동양화처럼 여백의 미가 살아있는 서정적인 이미지였다. 호텔은 더 이상 잠만 자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 도시의 문화를 체험하고 일상에서 벗어나 온전한 휴식을 취하는 경험의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서울이라는 거대하고 역동적인 도시의 심장부에 시간의 흐름을 잊을 수 있는 고요한 안식처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유아는 막힘없이 자신의 철학을 설명해 나갔다. 그녀의 설명에 따라 스크린 위에서는 공간이 살아 움직이는 듯한 영상이 펼쳐졌다. 한국의 전통 가옥에서 영감을 받은 유려한 곡선의 외관. 건물 중앙을 과감하게 비워내고 조성한 거대한 중정 종팅. 사계절의 변화를 그대로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된 객실 창문. 그리고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시스템까지. 그녀의 디자인은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었다. 철저하게 계산된 기능성과 깊은 인문학적 통찰이 담겨 있었다. 임원들은 처음의 의구심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완전히 그녀의 이야기에 매료되었다. 특히 엘리시안 그룹의 회장. 날카롭기로 소문난 미국인 사업가 미스터 해리스는 팔짱을 낀 채 흥미로운 눈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 공간을 체험해 보시죠. 유아가 말하자 직원들이 임원들에게 VR 기기를 하나씩 나누어 주었다. 그들이 기기를 착용하는 순간 눈앞에 엘리시안 서울이 현실처럼 펼쳐졌다. 로비를 거닐고 중정의 물소리를 듣고 스위트룸 발코니에서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는 가상 체험이었다. 감탄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왔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짧은 정적이 흘렀다. 이내 미스터 해리슨 회장이 가장 먼저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회의실을 가득 메웠다. 결과는 이미 정해진 것이나 다름없었다. 아리아 대표님,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아니, 경이롭다는 표현이 맞겠군요. 해리슨 회장이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는 다른 임원들과 짧게 의견을 교환한 뒤 그 자리에서 최종 결정을 내렸다. 만장일치로 엘리시안 서울 프로젝트는 아리아 건축사무소에 맡기기로 결정했습니다. 축하합니다.
유아는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프로페셔널한 미소와 함께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최고의 결과물로 보답하겠습니다. 계약에 대한 세부 조율이 끝난 후 해리슨 회장이 만족스러운 얼굴로 말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시공은 한국 최고의 건설사인 LK그룹이 맡게 될 겁니다. 강태준 대표와는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다음 주에 파트너사 미팅이 있으니 그때 정식으로 인사 나누시죠. 최고의 건축가와 최고의 건설사가 만났으니 분명 엄청난 시너지가 날 겁니다. LK그룹 강태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유하의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언젠가는 마주칠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빨리, 그것도 파트너로서 마주하게 될 줄은 몰랐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드러나지 않았다. MJ,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다. 이것 또한 그녀가 넘어야 할 산이었다. 한편 같은 시각 LK그룹 회장실, 강태준은 산더미 같은 서류에 파묻혀 있었다. 그날 아침의 굴욕 이후 그는 이를 통해 그 기억을 지우려 애썼다. 여자는 믿을 게 못 된다. 오직 일만이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생각으로 스스로를 채찍질했다. 회장님, 김 비서가 들어와 보고했다. 엘리시안 호텔 프로젝트의 설계사가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아리아 건축사무소의 아리아 대표입니다. 태준은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무심하게 물었다. 아리아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인데 3년 전에 갑자기 사라졌던 천재 건축가입니다. 당시 업계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번 복귀 소식만으로도 업계가 떠들썩합니다. 실력 하나는 타의 추종을 불허한다는 평입니다. 실력만으로 되는 건 없지. 배경이 어딘지 알아봐. 그리고 다음 주에 파트너사 미팅 일정 잡아. 태준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반짝이는 재능을 가진 신인은 많았다. 하지만 결국 이 바닥은 자본과 인맥의 싸움이었다. 그는 자신이 마주하게 될 천재 건축가가 누구인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운명의 날이 밝았다. LK그룹 본사 대회의실. 강태준은 상석에 앉아 있었고 그 옆으로 LK그룹의 핵심 임원들이 배석해 있었다. 맞은편에는 해리슨 회장과 엘리시안 그룹의 임원들이 앉아 있었다. 자, 그럼 모두가 기다리셨을 겁니다. 엘리시안 서울의 심장이자 영혼을 불어넣어 줄 분을 소개합니다. 천재 건축가 아리아 대표님입니다. 해리슨 회장이 기대감에 찬 목소리로 말하자 회의실 문이 열렸다. 그리고 서유아가 걸어 들어왔다. 태준은 의례적으로 고개를 들었다. 문에서 들어오는 여성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그의 사고가 정지했다. 서유아였다. 3년간 자신의 집에서 그림자처럼 지내던 여자. 이혼한 날 밤 자신의 밑에서 울었던 여자.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자신에게 화대라는 모욕을 안겨주고 쫓아냈던 바로 그 여자였다. 그런데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여자는 그가 알던 서유아가 아니었다. 당당한 자세, 흔들림 없는 눈빛, 온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프로페셔널한 아우라. 전 세계 거물급 인사들 앞에서도 전혀 주눅들지 않는 저 자신감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태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어버렸다. 업계가 떠들썩하다던 천재 건축가 아리아가 서유하였다고 그가 돈만 밝히는 속물인 줄 알았던, 아무 능력도 없는 조용한 인형인 줄 알았던 아내가 회의실의 모든 사람들이 태준의 굳어버린 표정과 유하의 평온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미묘하고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깬 것은 유하였다. 그녀는 곧장 테이블 상석에 앉은 태준에게로 걸어왔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차갑고 비즈니스적인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강태준 대표님. 이번 프로젝트의 설계를 맡은 아리아입니다. LK그룹의 명성은 익히 들어왔습니다. 앞으로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한치의 떨림도 없었다. 마치 태준을 오늘 처음 본 사람처럼. 완벽한 타인을 대하는 태도였다. 태준은 멍하니 그녀가 내민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기계적으로 그녀의 손을 맞잡았다. 부드럽지만 단단한 악수였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자신의 세계가, 자신이 쌓아 올린 모든 오만과 편견이 산산조각나며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회의가 끝나자마자 태준은 김비서를 호출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찾아봐. 서유에 대한 모든 것. 지난 10년간의 모든 행적을 샅샅이 뒤져. 지금 당장. 강태준의 회장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는 밤새 담배를 몇 갑이나 피웠는지 셀 수도 없었다. 책상 위에는 김 비서가 가져온 두꺼운 파일이 펼쳐져 있었다. 서유와 관련 조사 보고서라는 제목이 붙은 파일이었다. 그 안에는 그가 몰랐던, 아니, 알려고조차 하지 않았던 서유와의 3년, 아니 10년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국내 최고 대학 건축학과 수석 졸업. 재학 시절부터 아리아라는 이름으로 각종 국제 건축 공모전을 휩쓴 기록들. 졸업 후 자신의 이름을 건 작은 스튜디오를 열어 혁신적인 디자인으로 업계의 주목을 한 몸에 받았던 나날들. 언론은 그녀를 한국 건축계의 미래를 바꿀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라고 극찬했다. 그리고 모든 기록은 정확히 3년 전 강태준과 혼인신고를 한 바로 그날을 기점으로 멈춰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스튜디오를 폐업 처리했고 모든 공개 프로필을 삭제했으며 건축계에서 완벽하게 증발해버렸다. 태준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다. 분노와 충격, 그리고 그가 한 번도 느껴본 적 없었던 낯선 감정이 뒤섞여 속이 울렁거렸다. 그녀는 그 허울뿐인 결혼을 위해 자신의 빛나는 모든 것을 버렸던 것이다. 그가 장식품처럼 취급했던 그 결혼 생활을 위해. 죄책감. 그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한 감정이었다. 동시에 화가 치밀었다. 왜 숨겼지? 왜 그가 자신을 바보 취급하도록 내버려 뒀던 거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이혼 후 그녀가 보여주었던 그 당당함. 상처받지 않은 듯한 그 초연함의 정체를. 그녀는 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스스로 작아지는 법을 택했던 거인이었을 뿐. 강태준은 처음으로 깨달았다. 그는 서유아를 잃은 것이 아니었다. 애초에 가진 적도 없었던 것이다. 그의 머릿속에 오기가 생겼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다. 그는 서유아라는 여자를 다시 가져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그는 그녀의 재능과 가치를 이제 알았으니 그에 걸맞은 다을을 해주면 그녀도 마음을 돌릴 것이라 굳게 믿었다. 그녀가 이혼 후 보였던 쌀쌀맞은 태도는 그저 관심을 끌기 위한 밀고 당기기일 뿐이라고.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그의 오만함에서 비롯된 첫 번째 시도는 그래서 지극히 강태준다운 방식이었다. 그는 유아가 새로 연 작은 스튜디오의 주소를 알아냈다. 야근이 잦다는 정보를 입수한 그는 어느 날 저녁 최고급 호텔에 케이터링 서비스를 통째로 그녀의 사무실로 보냈다. 랍스터와 캐비어, 최고급 와인까지. 작은 스튜디오의 직원들이 모두 입을 떡 벌릴 만큼 화려하고 거창한 저녁 식사였다. 이 정도의 성이라면 그녀도 감동하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유아의 반응은 그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다. 그녀는 케이터링 직원들에게 정중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음식은 정말 감사하지만 저희가 다 먹기에는 너무 많네요.
죄송하지만 이 음식들 전부 근처 보육원과 노숙자 쉼터로 보내주시겠어요. 그분들이 더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잠시 후 태준의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 한 통이 도착했다. 발신인은 서유하였다. 기부 감사합니다. 강태준 대표님. 대표님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어려운 이웃들이 행복한 저녁을 보내게 됐네요. 다만 다음부터는 남은 음식을 이쪽으로 보내는 수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태준은 휴대폰을 손에 쥔 채 그대로 굳어버렸다. 그의 성인은 기부가 되었고 그는 남은 음식이나 처리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 분노보다 더 큰 것은 당혹감과 창피함이었다. 첫 번째 시도가 처참하게 실패하자 그는 다른 방법을 쓰기로 했다. 파트너로서의 권력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는 엘리지안 호텔 프로젝트 회의에서 사사건건 유아의 디자인에 트집을 잡기 시작했다. 아리아 대표님. 이쪽 로비의 동선 설계는 공간 효율성이 너무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미적인 것도 좋지만 호텔은 결국 수익을 내야 하는 공간입니다. 그가 날카롭게 지적하자 회의실의 모든 시선이 유해계로 쏠렸다. 태준의 임원들은 역시 회장님이라며 우쭐했고 유하의 팀원들은 안절부절 못했다. 하지만 유하는 당황하는 기색 하나 없이 여유롭게 스크린을 가리키며 대답했다. 좋은 지적이십니다. 강 대표님. 하지만 그 부분은 의도된 비움입니다. 저희가 시뮬레이션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 공간을 비워둠으로써 오히려 고객들이 느끼는 심리적 만족도와 공간의 고급스러움이 30% 이상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는 곧 호텔의 브랜드 가치 상승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는 객단가를 높이는데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겁니다. 오히려 지금 LK그룹에서 제시하신 초기 시공 계획안이야말로 자재 비용을 불필요하게 낭비하는 부분이 몇 군데 보이는군요. 예를 들어 그녀는 막힘없이 데이터를 제시하며 자신의 설계를 방어했고 역으로 LK그룹의 시공 계획안에 있는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짚어냈다. 그것은 태준의 팀은 물론 태준 자신도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들이었다. 회의실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역전되었다. 엘리시안 그룹 측에서는 감탄의 눈빛으로 유하를 바라보았고 LK그룹의 임원들은 얼굴이 붉어졌다. 태준은 전문가의 작품에 어설프게 흠집을 내려다 망신만 당한 아마추어가 된 기분이었다. 연이은 실패에 자존심이 상한 태준은 가장 원초적인 방법을 쓰기로 했다. 돈이었다. 그는 수억 원을 호가하는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사서 그녀의 사무실로 보냈다. 지난번 회의 때의 무례를 사과하며 라는 메시지와 함께 이 세상에 이런 보석을 거부할 여자는 없으리라 생각했다. 하지만 다음 날 그 목걸이는 최고급 벨벳 케이스에 담긴 그대로 그의 책상 위로 반송되었다. 케이스 위에는 그녀의 사무소 이름이 인쇄된 작은 메모지가 붙어 있었다. 주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저의 용역비는 프로젝트 단계별로 귀사의 회계팀에 정식으로 청구될 예정입니다. 현물 결제는 받지 않습니다. 태준은 목걸이를 든 채 허탈하게 웃었다. 돈도, 권력도, 화려한 선물도 그녀에게는 통하지 않았다. 그는 한 사람의 마음을 얻는 방법에 대해 자신이 얼마나 무지했는지를 처절하게 깨달았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정작 그녀 앞에 다가설 방법은 아무것도 몰랐다. 그들의 팽팽한 신경전은 업계에 금세 소문으로 퍼져나갔다. 돌아온 천재 건축가 아리아와 LK그룹 강태준 대표의 불꽃 튀는 라이벌 관계. 언론은 흥미로운 가십거리를 발견한 듯 연일 그들의 이야기를 기사화했다. 그리고 그 소문은 당연히 태준의 집안, 특히 그의 할머니인 왕 회장의 귀에도 들어갔다. 이제 겨우 떼어냈다고 생각했던 근본 없는 계집애와 자신의 손자가 다시 얽히고 있다는 사실에
왕 회장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졌다. 그날 밤 태주는 텅 빈 저택에서 홀로 위스키를 마셨다. 책상 위에는 반송된 목걸이가 그를 비웃듯 차가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김 비서가 가져온 보고서 속 아리아의 프로필 사진을 보았다. 환하게 웃고 있는, 자신감 넘치는 그 얼굴은 그가 전혀 모르는 여자였다. 그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서유하, 대체 당신은 어떤 사람이지? 그는 이제 알았다. 낡고 오만한 자신의 방식으로는 그녀의 세계에 발 한 걸음도 들여놓을 수 없다는 것을. 그녀 앞에 다시 서고 싶다면 그 자신이 먼저 변해야만 했다. LK그룹의 본가. 성북동에 위치한 거대한 한옥저택 청송제팅 송자의 아의 아침은 언제나 고요했다. 소나무의 속삭임을 듣는 집이라는 이름처럼 세속의 소음은 두터운 담장 너머에서 희미해졌다. LK그룹의 살아있는 신화. 왕 여사는 잘 다려진 비단 한복 차림으로 대청마루에 앉아 아침 차를 마시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는 충직한 집사가 갓 나온 조간신문과 태블릿 PC를 정갈하게 놓아두었다. 왕 여사의 시선이 태블릿 PC 화면의 한 기사에서 멈췄다. 얼마 전 프로젝트 부지에서 찍힌 강태준과 서유아의 사진이 실린 기사였다. 치열한 대립인가, 로맨스의 불꽃인가, LK 강태준 대표와 천재 건축가 아리아의 아슬아슬한 파트너십. 왕 여사의 온화해 보이던 얼굴이 싸늘하게 굳었다. 찻잔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날카롭게 들렸다. 근본 없는 것. 나지막이 흘러나온 목소리에는 서리빨 같은 경멸이 담겨 있었다. 왕 여사에게 서유아는 처음부터 탐탁지 않은 존재였다. 태준의 짝으로 여기저기서 들어오는 정략 결혼 제안을 막기 위해 잠시 들여놓은 임시방편의 도구. 조용하고 순종적이어서 관리하기 편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그 도구가 제멋대로 주인의 손을 벗어나 이제는 세상의 주목을 받는 존재가 되어 손자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었다. 조용한 아내의 역할일 때는 참아줄 수 있었지만 공개적으로 손자의 이름과 엮이는 것은 왕 여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그녀는 비서를 호출했다. 재계 총수들 모임 명단을 가져와라. 그리고 금융감독원장과 식사 약속을 잡도록 해. 왕 여사는 수화기를 들고 수십 년간 다져온 자신의 제국에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 내용은 비수처럼 날카로웠다. 어머, 유성그룹 박 회장님. 잘 지내시죠? 다름이 아니라 요즘 아리아라는 젊은 건축가가 그렇게 용하다면서요. 그런데 듣자 하니 너무 젊은 나이에 분수 넘치는 주목을 받으면 오히려 그 재능을 그르치기 쉽다더군요. 주변 어른들이 중심을 잘 잡아줘야 할 텐데 협박은 고상하고 우아한 언어로 포장되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다. 서유아와 엮이지 말 것. 그녀에게 힘을 실어주지 말 것. 왕 여사의 전화 몇 통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이 서유아의 주변으로 촘촘하게 펼쳐지기 시작했다. 바로 그날 오후 인천국제공항은 수많은 취재진과 팬들로 인산인해를 이뤘다. 할리우드 진출에 성공하며 월드스타로 발돋움한 국민 첫사랑 배우 오수진이 금유한 향하는 날이었다. 눈부신 스포트라이트 속에서 등장한 그녀는 여신처럼 아름다웠고 미소 하나, 손짓 하나에 능숙함과 여유가 넘쳤다. 오랜만에 고국에 돌아오신 소감이 어떠신가요? 할리우드에서의 생활은 어떠셨나요? 수많은 질문이 쏟아지는 가운데 한 기자가 가장 민감한 질문을 던졌다. 최근 강태준 대표가 이혼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두 분의 재결 합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혹시 이번 귀국이 강 대표님과 관련이 있는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그 질문에 입국장은 순간 정적이 흘렀다. 오수진은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완벽하게 계산된 아련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태준 씨랑 저는 어릴 때부터 서로에게 늘 특별한 존재였어요. 그때는 저희가 너무 어렸고 타이밍이 조금 엇갈렸을 뿐이죠. 이제 그 사람이 자유로워졌으니 글쎄요.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닐까요? 저는 그저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바랄 뿐이에요. 애매하지만. 그래서 더 강력한 메시지였다. 그녀는 우리는 운명적인 사이라고 온 세상에 공표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자신을 강태준의 진정한 짝으로, 서유하는 그들의 운명에 잠시 끼어들었던 장애물로 교묘하게 포지셔닝했다. 기사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세기의 커플 부활하나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하기 시작했다. 며칠 후 오수진은 조용히 청송제를 찾았다. 왕 여사를 아련하기 위해서였다. 화려한 스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녀는 단아한 원피스 차림으로 왕 여사 앞에서 공손히 차를 따랐다. 회장님, 늘 멀리서 존경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단 한순간도 태준 씨를 잊은 적이 없습니다. 왕 여사는 말없이 오수진을 지켜보았다. 좋은 집안, 대중적인 인기, 그리고 무엇보다 야망이 있고 통제 가능하다는 점이 마음에 들었다. 예측 불가능한 서유화보다 LK그룹의 안주인 이미지에 훨씬 더 잘 어울렸다. 그 성가신 아이가 또다시 태준이 앞길에 나타나 성가시게 구는구나. 왕 여사가 차갑게 말했다. 네가 진정으로 태준이를 위한다면 무엇을 해야 할지 잘 알 것이다. 두 여자 사이에 무언의 동맹이 맺어졌다. 왕 여사는 뒤에서 자신의 막강한 권력으로 서유아의 사업을 고사시킬 것이고, 오수진은 앞에서 대중적 영향력과 강태준과의 개인적인 인연을 이용해 그의 마음을 흔들고 서유아를 고립시킬 것이다. 그때부터 유아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압박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엘리시안 호텔 프로젝트에 자재를 납품하기로 했던 대형 공급 업체에서 갑자기 내부 감사를 이유로 계약을 재검토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어렵게 따냈던 다른 중소규모의 설계 계약은 경영 악화라는 애매한 이유로 무기한 보류되었다. 함께 일하는 직원들의 얼굴에 불안감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유아는 바보가 아니었다.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보이지 않는 손이 자신의 숨통을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녀는 LK그룹의 소행이라 짐작했지만 이것이 강태준의 의지인지 아니면 그 배후에 더 큰 힘인지는 확신할 수 없었다. 3년 만에 다시 쌓아 올린 그녀의 성이 날개를 펴보기도 전에 무너져 내릴 위기에 처했다. 늦은 밤,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은 유아는 프로젝트 계획이 붙어있는 보드를 망견히 바라보고 있었다. 계획 곳곳에 빨간색 포스트잇이 붙어 있었다. 자재 공급 차질, 협력사 계약 보류, 위기의 징후들이었다. 그때 그녀의 휴대폰이 띠링 하고 울리며 뉴스 알림창이 떴다. 톱스타 오수진, 전 연인 강태준 대표와의 재결합 암시. 그가 행복하길 바랄 뿐. 유아는 활짝 웃고 있는 오수진의 사진과 그 옆에 나란히 실린 강태준의 증명사진을 차갑게 내려다보았다. 이제야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그녀는 단순히 비즈니스적인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전선은 두 개였다. 안팎으로 조여오는 거대한 압박의 실체를 깨달은 것이다. 유아의 표정이 단단하게 굳어졌다. 한 번 얕보였던 것으로 족하다. 두 번 다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다. 강태준은 최근 서유아의 주변에 감도는 기류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고 있었다. 프로젝트 회의 때마다 그녀는 더욱 날카로워졌고 완벽하게 일을 처리하면서도 얼굴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그가 새롭게 조금은 더 진중한 방식으로 다가가려 할수록 그녀는 더욱 단단하게 껍질을 치고 그를 밀어냈다. 단순한 업무 스트레스가 아니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었다. 그는 처음에는
작은 회사가 대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겪는 당연한 성장통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업계 최고의 자재 업체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계약을 파기하고 잘 진행되던 다른 소규모 프로젝트들이 동시에 중단되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너무나도 조직적이고 악의적인 패턴이었다. 김비세어, 태주는 자신의 오른팔인 김비서를 불렀다. 아리아 건축사무소에 압력을 넣고 있는 배후를 알아봐. 누가 어떤 방식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이름까지 전부 은밀하게. 김비서의 보고는 신속하고 잔인할 정도로 정확했다. 보고서에는 유아의 협력사들을 압박한 기업과 인물들의 명단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모든 연결고리의 끝은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의 할머니, 왕 여사였다. 보고서에는 오수진이 왕 여사와 만난 사실, 그리고 그 이후 오수진이 언론을 이용해 어떻게 자신과의 관계를 부풀리며 유아를 고립시키고 있는지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태주는 보고서를 읽어 내려가는 내내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배신감과 함께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 자신의 가족이 자신의 이름으로 그저 한 사람의 꿈을 짓밟기 위해 이렇게 비열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었다. 소위 대한민국을 이끌어간다는 재벌가에 민낯이 역겨웠다. 그들의 오만하고 잔인한 방식 속에서 그는 자신의 과거 모습을 보았다. 그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유아의 프로젝트에 가장 치명타를 안겨준 태성자재 박 대표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 태성의 계약 파기 통보로 엘리시안 프로젝트의 전체 공정이 멈출 위기에 처해 있었다. 수학이 넘어 박 대표의 목소리는 잔뜩 긴장해 있었다. 아, 강 회장님, 어쩐 일이십니까?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박 대표님, 아리아 건축사무소와의 계약을 재검토 중이라는 헛소문이 들리던데 사실입니까? 그것이 저희 내부 사정이 좀... 분명히 말씀드리죠. 아리아는 우리 LK그룹의 공식적이고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아리아에 대한 공격은 곧 LK그룹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겠습니다. 그 결과가 어떨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더 이상의 설명은 필요 없었다. 왕 여사와 강태준이라는 두 거인 사이에 낀 태성의 박 대표는 식은땀을 흘리며 다급하게 말을 바꿨다. 오해십니다. 회장님, 저희 쪽 실무진에서 착오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계약은 예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될 겁니다. 태주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LK그룹의 막강한 네트워크를 총동원하여 유아가 겪고 있던 다른 계약 보류건들을 해결하고 자재 공급선을 새로 확보했다. 유아가 알지 못하는 사이 그녀의 회사를 둘러싼 보이지 않는 폭풍을 막아내는 거대한 방패막이 되어 주었다. 당연히 이 소식은 왕 여사의 귀에 들어갔다. 자신의 일에 감히 손자가 회방을 놓았다는 사실에 그녀는 격노했다. 그날 저녁 태주는 청송제로 호출되었다. 대청마루의 공기는 살얼음판처럼 팽팽했다. 내가 감히 내 일에 회방을 놔. 왕 여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강철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다. 하지만 태주는 이전처럼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그는 똑바로 할머니의 눈을 마주 보았다. 그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보이는 반항이었다. 제 파트너를 부당하게 공격하시는 건 할머님의 일이 아니라 제 일입니다. 파트너, 그 근본 없는 계집이 어느새 네 파트너가 되었더냐. 서유아 씨, 아니. 서 건축가는 자신의 실력으로 당당하게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그런 전문가에게 이런 비열한 수법을 쓰는 것은 LK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짓입니다. 왕 여사는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쳤다. 그 계집이 내게 대체 무슨 짓을 한 게냐. 너는 LK의 후계자다.
오수진처럼 명망 있는 집안의 여자와 함께 해야지. 어디서 굴러먹던 건지도 모를 애한테 정신이 팔려서 그룹 전체를 위기에 빠뜨릴 셈이야. 오수진 씨는 회장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할머님께서 원하시는 건 오직 LK에 대한 완벽한 통제뿐이지. 제 행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언성이 높아졌다. 태주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유아 씨를 건드리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그녀를 해치려 하신다면 그건 저를 해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 역시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설령 LK의 등을 돌리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말입니다. 그것은 선전포고였다. 왕 여사는 난생 처음 보는 손자의 반항에 충격을 받은 듯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후계자 자리를 박탈하겠다며 그를 협박했지만 그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긴장된 대치를 끝내고 청송제를 나서는 태준의 몸은 지쳐 있었지만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가벼웠다. 처음으로 비즈니스가 아닌 신념을 위해, 한 사람을 위해 맞서 싸웠다. 그는 사무실이나 텅 빈 저택으로 가지 않고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북악 스카이웨이로 차를 몰았다. 그는 자신이 왜 그랬을까? 곰곰이 생각했다. 왜 모든 것을 잃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서유아를 지키려 했을까? 처음에는 호기심과 상처받은 자존심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회의실에서 보여준 그녀의 빛나는 재능, 부당한 압박 속에서도 꺾이지 않는 강인함, 그의 돈을 찢어버리던 당당함. 그는 그녀를 존경하게 되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두렵지만 동시에 짜릿한 전율과 함께 자신이 그녀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것을 단순히 되찾고 싶다는 소유욕이 아니었다. 그녀를 지켜주고 싶고, 그녀가 성공하는 모습을 보고 싶고, 그녀의 신뢰와 마음을 얻고 싶다는 진심이었다. 이 깨달음이 모든 것을 바꾸었다. 그의 추격은 더 이상 게임이 아니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미션이 되었다. 태주는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새로운 결의를 다졌다. 가족과의 냉전은 이제 시작이었다. 앞으로의 길이 험난하리라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무엇을 위해, 그리고 누구를 위해 싸워야 하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다. 그는 휴대폰을 꺼내 들었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유에게 짧고 담백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괜찮습니까?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요. 상사가 아닌 동등한 파트너로서 그가 그녀에게 처음으로 건네는 진심 어린 손길이었다. 늦은 밤, 정막이 내린 사무실에 홀로 남은 서유아의 휴대폰이 짧게 울렸다. 화면에 뜬 발신인은 강태준이었다. 괜찮습니까? 무슨 일 있으면 연락해요. 그의 의도를 알 수 없는 메시지였다. 이것 또한 그의 변덕일까? 아니면 뒤늦은 동정심? 혹은 진심 어린 걱정일까? 유아는 답장하지 않았다. 강태준에게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그녀는 지난 3년간 뼈저리게 배웠다. 이 싸움은 온전히 그녀 혼자서 해내야만 했다. 그녀는 책상 앞에 앉아 현재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기 시작했다. 공격은 집요하고 전방위적이었다. 자재 공급망을 흔들고 작은 계약들을 취소시켜서 자금줄을 말려 죽이려는 속셈 작은 회사를 상대로 하는 재벌가의 전형적인 사냥 방식이었다. 정면으로 맞서 싸우는 것은 자살 행위였다. 그들이 예상하지 못하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판을 흔들어야 했다. 유아의 시선이 태성 자재 계약 파기라는 붉은 글씨에 꽂혔다. 왜 하필 태성이었을까? 태성은 업계 1위의 안정적인 기업이었다. 그런 곳을 움직이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했을 것이다. 이것은 무작위 공격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가장 약한 고리를 노린 정밀 타격이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강해 보이는 곳이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하는 법이다. 유아는 과거 인맥을 총동원하여 태성자재와 엘리시안 호텔 부지 입찰에 관련된 모든 것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밤을 새워가며 공개된 기업 정보, 재무제표, 그리고 업계에 떠도는 희미한 소문들까지 긁어모아 퍼즐 조각을 맞추어 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거대한 비리의 꼬리를 찾아냈다. 결정적인 증거였다. 엘리시안 그룹의 호텔 부지를 매각한 회사는 표면적으로는 관련이 없어 보였지만 그 회사의 소유주는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였다. 그리고 그 유령 회사의 이사는 태성자재의 오너 일가와 은밀한 커넥션을 가진 인물이었다. 더 나아가 그는 LK그룹과의 시공사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라이벌 건설사의 사회이사이기도 했다. 모든 것이 연결되는 순간이었다. 왕 여사는 단순히 자신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태성자재의 계약을 빌미로 더 큰 비리를 덮으려 하고 있었다. 라이벌 건설사와 태성자재, 그리고 그 배후에 부패한 세력들은 호텔 부지 가격을 부풀려 막대한 차익을 챙겼다. 만약 자신처럼 작고 독립적인 회사가 설계를 맡아 부지 실사와 자재 명세를 깐깐하게 검토한다면 이 비리가 드러날 위험이 있었다. 하지만 한 식구인 LK그룹이 시공을 맡는다면 모든 것을 조용히 덮어버릴 수 있었을 것이다. 결국 자신의 존재 자체가 그들의 거대한 비리 계획에 있어 가장 큰 위협이었던 셈이다. 유아는 언론에 이 사실을 터뜨리지 않았다. 진흙탕 싸움은 그녀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다. 강태준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았다. 이 싸움의 승리는 오롯이 그녀 자신의 힘으로 쟁취하야만 했다. 그녀는 밤새도록 부지거래의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과 관련자들의 관계를 명시한 상세한 보고서를 작성했다. 제목은 고발이 아닌 엘리시안 서울 프로젝트의 잠재적 리스크 분석 보고서였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엘리시안 그룹 본사에 프로젝트 예산 및 진실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긴급 사안 발견을 이유로 화상회의를 요청했다. 물론 해리슨 회장이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조건과 함께, 그리고 건설사 대표 자격으로 강태준 또한 이 회의에 배석해달라고 정식으로 요청했다. 긴급 화상회의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해리슨 회장을 비롯한 엘리시안 그룹의 핵심 임원들은 심각한 얼굴로 화면을 보고 있었다. 유아는 침착하게 자신이 준비한 보고서를 화면에 띄우고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녀는 왕 여사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다. 그저 전문가로서 객관적인 사실만을 나열했다. 저희의 분석에 따르면 초기 부지 가치 평가액에 상당한 괴리가 발견되었습니다. 최근 핵심 자재 공급사인 태성자재에 가해진 이례적인 압력과 이 문제를 연관지어 볼 때 제3자에 의한 프로젝트 비용 조작 시도가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향후 엘리시안 브랜드의 명성에 심각한 법적, 재정적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 노련한 사업가인 해리슨 회장은 즉시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했다. 누군가 감히 자신의 프로젝트를 이용해 사기를 치려 했다는 사실에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졌다. 화면 한쪽에서 회의를 지켜보던 강태준은 충격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스크린 속에서 담담하게 브리핑을 하고 있는 유아를 경이로운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피해자로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었다. 적의 무기를 역이용하여 판 전체를 뒤흔드는 뛰어난 전략가의 모습이었다. 그녀는 단순히 자신의 회사를 구한 것이 아니었다. 프로젝트 전체를 위험에서 구해내어 자기 자신을 대체 불가능한 존재로 만들어버렸다. 단 한 방울의 피도 묻히지 않고 비리의 폭로와 해결의 의무를
엘리시안 그룹과 LK 그룹에 넘겨버린 것이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엘리시안 그룹은 즉시 대대적인 내부 감사와 법적 조사에 착수했다. 부패에 연루된 기업들은 프로젝트에서 즉시 퇴출되었다. 비리 폭로가 두려웠던 태성 자재는 당장 유하의 회사에 계약 이행을 약속하며 납작 엎드렸다. 하룻밤 사이에 그녀를 옥죄던 모든 압박이 거짓말처럼 사라졌다. 회의가 끝나고 태주는 텅 빈 복도에서 유에게 다가갔다. 그는 경외감에 휩싸여 할 말을 잃었다. 어떻게 알아낸 겁니까? 그가 간신히 묻자 유아는 그를 돌아보았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지만 그 눈빛에는 강철 같은 의지가 서려 있었다. 궁지에 몰리면 빠져나갈 길만 찾는 게 아니에요. 강 대표님, 벽 전체를 무너뜨릴 방법을 찾아야죠. 저는 빌더니까요. 결국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멀어져 갔다. 그 뒷모습을 보며 태주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그는 자신이 한 여자와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한 명의 여왕과 사랑에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보냈던 괜찮습니까? 라는 문자가 그녀의 거대한 능력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고 초라하게 느껴졌는지 서유아가 던진 돌은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엘리시안 프로젝트의 비리 의혹은 재계 전체를 뒤흔드는 대형 스캔들로 번졌다. 공개적으로 왕 여사의 이름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권력의 최상층부에서 그녀의 명성과 권위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그녀의 비호 아래 있던 부패한 인사들은 줄줄이 조사를 받게 되었고 수십 년간 쌓아올린 그녀의 철옹성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계획이 실패한 것은 물론 애송이라 생각했던 서유에게 제대로 한 방 먹었다는 사실에 왕 여사는 이성을 잃을 정도로 분노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강태준을 청송제로 불렀다. 이번에는 이전의 위협적인 분위기와는 달랐다. 절박함마저 느껴졌다. 네가 그 계집에 편을 든 대가가 바로 이거다. 감히 내 얼굴에 똥칠을 해. LK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렸어. 왕 여사가 찻잔을 탁재 거칠게 내려놓으며 소리쳤다. 하지만 태주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오히려 더 차분하게 응수했다. LK의 명예는 진실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할머니의 탐욕과 비리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고요. 서유아 씨는 오히려 LK를 더 큰 위험에서 구해준 겁니다. 뭐 구해줘. 네가 단단히 홀렸구나. 그 애비에 그 딸년 아니랄까봐. 사람 속 뒤집는 재주는 똑같아. 분노에 찬 왕 여사의 입에서 무심코 한마디가 튀어나왔다. 내가 너를 위해서, 우리 가문을 위해서 그 애비의 딸년을 곁에 둬준 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감히 은혜를 원수로 갚아. 그 애비 말씀이십니까? 태주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다. 유아 씨 아버지가 이 일과 무슨 상관이 있으신 겁니까? 그는 유아의 아버지가 명망 있는 대학 교수이지만 재계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다. 그런데 어째서 할머니가 그를 향해 이토록 원한 섞인 말을 내뱉는 것일까? 왕 여사는 자신이 실언했음을 깨닫고 입을 다물었다. 그녀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며 쏘아붙였다. 네가 알 것 없다. 당장 그 애랑 연을 끊어라. 더 이상 내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다. 태주는 더 이상 분노하지 않았다. 대신 불타는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지배했다. 그가 놓치고 있는 거대한 퍼즐 조각. 자신과 서유하의 결혼에 숨겨진 진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강한 예감이 들었다. 그는 김 비서에게 새롭고 극비의 임무를 내렸다. 찾아봐. 돌아가신 할아버지와 왕 여사, 그리고 서유아 씨의 부친인 서진표 교수. 세 사람의 과거 관계를 전부 조사해. 20년, 아니 3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서라도 은행 기록, 낡은 신문 기사, 개인적인 편지까지
찾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조사는 쉽지 않았다. 너무나도 오래되고 깊숙이 묻힌 과거였다. 하지만 LK그룹의 정보력은 막강했다. 김 비서는 잊힌 기록 보관소를 뒤지고 은퇴한 옛 임원들의 증언을 긁어모았다. 그리고 며칠 후 진실이 담긴 보고서가 태준의 책상 위에 놓였다. 그 안에 담긴 이야기는 충격적이고 참혹했다. 30년 전 LK가 아직 중견 건설사에 불과했을 시절, 태준의 할아버지와 유하의 아버지 서진표 교수는 둘도 없는 친구이자 동업자였다. 서진표 교수는 천재적인 건축가이자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이었고, 태준의 할아버지는 수완 좋은 사업가였다. 두 사람은 함께 LK그룹의 초석을 다지고 있었다. 하지만 회사의 명운이 걸린 대형 프로젝트에서 하청업체의 부실 자재 사용으로 건물이 붕괴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 회사는 부도와 파산 위기에 몰렸고 모든 책임을 떠안을 희생양이 필요했다. 야심이 많고 무자비했던 젊은 시절의 왕 여사는 남편을 부추겼다. 결국 태준의 할아버지는 가장 친한 친구를 배신했다. 그들은 증거를 조작하여 모든 책임을 설계 총책임자였던 서진표 교수에게 뒤집어 씌웠다. 서진표 교수는 건축가 면허를 박탈당하고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으며 전 재산을 잃었다. 그는 세상에서 도망치듯 학계로 숨어들어 상처 입은 채 살아가야 했다. LK그룹은 그의 희생을 발판 삼아 살아남았고 지금의 제국을 건설했다. 보고서에는 마지막, 가장 충격적인 사실이 담겨 있었다.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유언장 사본이었다. 말년에 죄책감에 시달렸던 그는 유언장에 비밀 조항을 하나 추가했다. 자신의 후계자 강태준은 반드시 서진표의 딸 서유학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그가 친구에게 진 빚을 갚는 유일한 속죄의 방법이라고 믿었다. 그는 진실을 숨긴 채 평범한 정략 결혼으로 이 모든 것을 포장했다. 왕 여사는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이 결혼을 혐오했다. 과거의 불미스러운 일을 계속해서 상기시키는 족쇄라고 생각했다. 태준의 상속을 위해 마지못해 유언을 따랐지만 서유아를 과거에서 온 불청객, 통제하고 관리하다가 때가 되면 버려야 할 유령 같은 존재로 취급했던 것이다. 보고서를 쥔 태준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다. 어두운 회장실에 홀로 앉아있는 그의 어깨 위로 가문의 원죄가 거대한 산처럼 그를 짓눌렀다. 지난 3년간 그가 유에게 보냈던 냉대와 무관심, 경멸, 그 모든 것이 추악한 배신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녀는 그저 원치 않는 아내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평생을 도둑맞은 대가로 황금으로 된 세장에 보상처럼 갇혀야 했던 대를 이은 불의의 희생자였다. 극심한 고통과 죄책감이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는 이제 그녀의 사랑을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다. 자신이 저지르지 않았지만 그 과실을 평생 누리며 살아온 그 죄에 대해 그녀에게 용서를 빌어야만 했다. 그의 목표는 이제 그녀의 마음을 얻는 것에서 가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으로 바뀌어 버렸다. 대한민국 건축문화대상 시상식. 업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이 행사는 언제나 화려함과 긴장감이 공존했다. 올해의 가장 강력한 대상 후보는 단연코 아리아의 엘리시안 서울 프로젝트였다. 시상식장은 건축가, 개발사, 비평가, 그리고 수많은 언론 매체로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서유아는 우아하지만 절제된 디자인의 드레스를 입고 레드카펫에 섰다. 오늘 밤의 주인공이었지만 그녀는 조금도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적들이 이 영광의 순간을 순순히 내어줄 리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강태준 역시 LK그룹 대표 자격으로 행사에 참석했다. 그는 멀리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유아를 바라보았다. 가문의 비밀을 알게 된 이후 그의 가슴은 납덩이처럼 무거웠다. 어떻게 그녀에게 이 모든 사실을 고백하고 어떻게 용서를 구해야 할지 그는 아직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깨고 배우 오수진이 시상자 자격으로 무대에 등장했다. 여신처럼 화려한 드레스를 입은 그녀의 등장은 왕 여사가 준비한 마지막이자 가장 치명적인 공격의 서막이었다. 예상대로 대상 트로피는 서유에게 돌아갔다. 그녀는 우아하고 프로페셔널한 태도로 단상에 올라 자신의 팀과 엘리시안 그룹에 감사를 표했다. 문제는 수상 소감 이후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터졌다. 몇 개의 의례적인 질문이 오간 뒤 오수진의 소속사가 미리 매수해둔 한 기자가 날카롭게 손을 들었다. 아리아 대표님, 업계에 떠도는 소문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엘리시안 프로젝트의 성공이 대표님의 실력뿐만 아니라 과거 LK그룹 강태준 대표와의 개인적인 관계 덕분이라는 의혹이 있습니다. 심지어 대표님의 디자인이 한 해외 무명 작가의 미공개 초기 작품을 표절했다는 구체적인 제보까지 들어왔는데 이에 대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장내는 순간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표절. 건축계에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단어였다. 무대 위에 아직 남아있던 오수진은 놀란 척 입을 가리며 교묘하게 불을 지폈다. 어머나, 사실이 아니길 바라요. 예술가에게 표절은 정말 끔찍한 거잖아요. 제보자라는 기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중앙 스크린에 유아의 설계도와 다른 디자인을 교묘하게 편집하여 비교하는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너무나도 정교하게 조작된 거짓 증거였기에 전문가가 아닌 이상 누구라도 의심을 품을 만했다. 수백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지며 영광의 정점에서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한 유하를 비췄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그녀가 입을 열기도 전이었다. 그건 전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혼란스러운 장내를 가르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 강태준이었다. 그는 주최 측의 제지를 뿌리치고 성큼성큼 무대 위로 올라와 사회자의 마이크를 빼앗아 들었다. 그의 얼굴은 차가운 분노와 깊은 슬픔으로 굳어 있었다. 소란스럽던 시상식장은 그의 등장에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 그는 먼저 기자들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이 질문해야 할 대상은 서 건축가가 아니라 바로 접니다. 그리고 그는 유아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제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달라는 간절한 애원이 담겨 있었다. 다시 군중을 향해 선 그의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장내에 울려 퍼졌다. 치어째, 표절 의혹은 터무니없습니다. 소위 원본이라고 주장하는 저 작품은 이 프로젝트의 실패를 바라던 경쟁사가 의뢰했다가 폐기한 것입니다. 그는 충격에 빠진 오수진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LK그룹 법무팀은 이미 원작자의 증언을 확보했습니다. 이 모든 흑색 선전은 조작된 것입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하지만 이건 여러분이 써야 할 진짜 기사가 아닙니다. 진짜 이야기는 지난 10년간 건축계를 이끌었어야 할 천재 건축가 서유하가 왜 3년 동안 감쪽같이 사라져야만 했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그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할아버지의 죄, 친구에 대한 배신, 죄책감으로 얼룩진 유언장, 그리고 뒤틀린 속죄의 방법이었던 계약 결혼의 진실까지. 저는 3년간 이 위대한 여성과 결혼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3년간 저는 눈멀고 오만한 바보였습니다. 저는 그녀를 아내가 아닌 의무와 책임으로 대했습니다. 그녀의 재능을 눈앞에 두고도 너무나 무지해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제 전처라는 것이
그녀의 수치가 아닙니다. 제가 그녀의 남편이 될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 온전히 저의 수치입니다. 그의 고백은 거칠고 충격적이었다. 기자들은 광적으로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오수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방식으로 역효과를 낳았다. 태주는 이 모든 소동을 무시했다. 그는 오직 유아를 향해 걸어갔다. 무대도, 트로피도, 군중도 모두 사라졌다. 세상에 오직 두 사람만 남은 것 같았다. 그는 그녀의 바로 앞에서 멈춰 섰다. 그리고 깊이, 아주 깊이 허리를 숙였다. 90도로 꺾인 그의 등에는 감당할 수 없는 후회와 참회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서유아 씨,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겨워 갈라져 나왔다. 저희 가문을 대신해서,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죄를 대신해서, 그리고 저의 용서받을 수 없는 무지와 오만을 사죄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허리를 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다.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그럴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세상의 진실을 알아주길 바랐을 뿐입니다. 당신이 저 때문에 성공한 여자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님께 끔찍한 죄를 지은 저와 제 가문에도 불구하고 성공한 여자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지금 제가 당신에게 느끼는 사랑은 당신을 되사려는 시도가 아닙니다. 이건 저 혼자 감당해야 할 속죄입니다. 남은 평생을 저희가 당신에게 저지른 죗값을 치르며 살겠습니다. 유아는 그 자리에 서서 강태준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뺨 위로도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새롭게 알게 된 과거의 진실에 대한 충격과 상처. 그러나 동시에 모든 것을 내던진 그의 공개적인 참회에 대한 거대한 감정의 동요. 수백 개의 플래시가 두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극적인 이 순간을 번개처럼 터뜨리며 기록하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심장과 자존심, 그리고 가문의 가장 어두운 비밀을 그녀와 온 세상 앞에 남김없이 드러냈다. 마지막 대결은 끝났다. 하지만 두 사람의 감정은 이제 가장 어렵고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었다. 건축대상 시상식의 밤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태풍이 되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과 방송, 온라인 매체의 헤드라인은 강태준의 충격적인 고백으로 도배되었다. LK그룹의 원죄, 천재 건축가 서유하, 비운의 진실, 강태준 대표, 가문의 비밀 폭로하며 공개 사죄. 파장은 거대했다. LK그룹의 주가는 폭락했고 그룹의 이미지는 30년 전의 추악한 배신으로 인해 나락으로 떨어졌다. 왕 여사는 평생을 바쳐 쌓아 올린 철옹성이 하룻밤 사이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무력하게 지켜봐야 했다. 그녀는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강태준을 해임하려 했지만 여론은 오히려 가문의 죄를 덮으려 하는 그녀에게 등을 돌렸다. 결국 그녀는 경영 일선에서 불명예스럽게 퇴진해야만 했다. 청송제의 늙은 소나무만이 그녀의 몰락을 묵묵히 지켜볼 뿐이었다. 오수진의 커리어 역시 끝이었다. 대중은 아름다운 여신의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질투와 음모의 등을 돌렸다. 그녀는 모든 광고와 작품에서 퇴출당했고 대중의 기억 속에서 빠르게 잊혀갔다. 폭풍의 중심에 있었던 유하와 태주는 세상의 소음으로부터 잠시 멀어져 있었다. 시상식이 끝난 밤, 태주는 유하를 그녀의 집까지 말없이 데려다 주었다. 차 안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침묵 속에는 그 어떤 말보다도 더 무거운 감정들이 오갔다. 며칠 후 유아는 태준에게서 연락을 받았다. 만나고 싶다는 그의 요청에 그녀는 약속 장소를 정했다. 그곳은 화려한 레스토랑이 아닌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조용한 공원 벤치였다. 태준은 며칠 사이에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보다 훨씬 더 차분하고 진실해 보였다. 그는 더 이상 오만한 총수가 아니었다. 자신의 죄를 마주하고 그 무게를 온전히 짊어지기로 결심한 한 남자일 뿐이었다. 몸은 괜찮아요. 유아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태주는 씁쓸하게 웃었다. 내 걱정은 할 필요 없어요. 이건 내가 평생 안고 가야 할 짐이니까. 당신이야말로 괜찮을 리가 없겠죠. 아버지의 일까지 알게 됐으니.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았다. 강물은 수많은 사연을 품은 채 묵묵히 흘러가고 있었다. 왜 그랬어요? 유아가 물었다. 왜 모든 사람 앞에서 그렇게까지 했어야 했어요? 당신과 LK가 잃을 게 얼마나 많은지 알면서. 태주는 유아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후회와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당신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조차 얻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으니까. 당신에게는 진실을, 세상에는 명예를 돌려주는 것,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의 시작이었어요. 당신의 명예는 더 이상 나와의 관계로 더럽혀져서는 안 됐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유에게 건넸다. 젊은 시절에 그녀의 아버지와 그의 할아버지가 공사 현장을 배경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당신의 아버님은 우리 할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LK의 진정한 창업주셨습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되돌려 드릴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도둑맞은 명예와 진실만큼은 되찾아 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LK그룹의 사회환원재단 이름을 서진표 기념재단으로 바꾸고 젊은 건축학도들을 후원하는 사업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유아는 사진을 든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의 빼앗긴 세월, 그 상처를 돈으로 보상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노력은 30년간 얼어붙었던 그녀 가족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녹여주는 듯했다. 유하 씨. 태준이 그녀의 이름을 조심스럽게 불렀다. 내가 당신에게 한 짓, 우리 가문이 당신의 가족에게 한 짓은 영원히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말로 당신을 붙잡을 생각은 없어요. 그건 또 다른 이기심일 테니까.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를 향해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다만 이것 하나만은 알아줬으면 해요. 당신을 만나고, 당신을 잃고, 그리고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알게 되면서 나는 처음으로 내가 어떤 인간인지 깨달았습니다. 사랑이 뭔지, 존경이 뭔지, 그리고 죄책감이 뭔지를 배웠어요. 당신은 나를 바꿨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어디서 무엇을 하든 나는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 겁니다. 당신이 나를 다시는 보고 싶지 않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게 내가 받아야 할 벌이니까. 그는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서서 천천히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은 외롭고 쓸쓸했지만 이전처럼 오만하지 않았다.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의 쓸쓸함이었다. 양태준 씨, 유아의 목소리가 그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그가 돌아보자 유아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지만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단단하고 맑았다. 당신을 용서한 거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겪은 고통, 내가 보낸 시간들, 그건 쉽게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태준의 얼굴에 실망의 빛이 스쳤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유아가 말을 이었다. 당신이 보여준 진심과 참회까지 외면하고 싶지는 않아요. 과거의 상처에 갇혀서 앞으로 나아갈 기회마저 버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녀는 그에게로 천천히 걸어갔다. 결혼은 끝났어요. 하지만 어쩌면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르죠. 그녀는 그의 앞에 멈춰서서 처음으로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그것은 파트너로서의 악수도 동정의 손길도 아니었다. 모든 과거를 딛고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볼 의지가 담긴 한 인간 대 인간으로서의 손길이었다. 다시 시작해요. 남편과 아내가 아니라 강태준과 서유하로 서로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그때가 아니라 이제 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지금부터 아주 천천히 태준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가 내민 손과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그녀의 손을 마주 잡았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온기였다. 3년간 그가 그토록 외면했던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갈망했던 온기.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서 있었다. 그들 위로 차가운 겨울의 끝을 알리는 따스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그것은 3년간의 거짓된 결혼이 끝나는 순간이자 모든 상처와 오해를 넘어선 두 사람의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진정한 의미의 첫날이었다. 밤의 어둠이 걷히고 진정한 새벽이 오고 있었다.